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를 키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 1인 가구인데 외로워서 개나 키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개를 빼면 큰 구멍이 생길 만큼 늘 개가 곁에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개가 있었고 엄마가 키우는 개가 있었고 지금은 제가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도 고양이와 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영향을 제가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개를 키우기 시작할 무렵 한 10년 전부터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했는데요. 그쪽 일을 해볼까도 조사도 많이 해봤고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제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인데 개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참에 먼저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형태 중에 1인 가구 수가 가장 높은데요.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6.9%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명 중 서너 명은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결혼 시기도 많이 늦어졌고 비혼 가구도 급증하고 있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진 것도 1인 가구가 증가한 이유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개를 키우면서 반려동물 산업을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봤는데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하게 커진 것도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린 것 같아요. 2013년에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1조 9천억 밖에 안 됐어요. 그때 예상으로 2027년이 되면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0년에 벌써 5조 8천억 원이 되었고요. 2022년에 8조 원 시장이 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1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12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집 중 3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이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었지만 꽤 높은 것으로 추측이 돼요.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어려움 중에 외로움이 24%나 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건강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아플 때가 좀 제일 힘든데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상황에서 내가 돌봐야 하는 동물이 있다면 부담이겠죠. 하루 중 잠깐 외로움을 느낀다고 동물을 키운다기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와 함께 출퇴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개는 회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니저라는 직함도 얻었습니다. 사무실에 개가 있으니까 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런 모습에 나도 개나 키울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늘 받아요. 사실 개가 주는 행복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지런하게 하고 웃게 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위대한 존재.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순수한 영혼이 바로 개라는 존재가 아닐까. 개를 키우면 좋은 점은 100가지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개를 키우겠다는 사람들에게 늘 키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개를 키운다는 건 크지 않는 갓난아기를 15년 이상 돌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를 키운다고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고 다음 사항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강아지는 사료만 주면 스스로 잘 크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인간이 재창조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평생 상호작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관심은 학대고 방치는 범죄예요. 나는 너무 바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운동도 가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한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를 이 시간 동안 혼자 둬야 하는데 개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면 키워도 좋습니다. 물론 개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보호자와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개를 혼자 두는 시간이 8시간 이상 매일 반복될 예정이라면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운 좋게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또 산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산책은 기본이고, 눈이 오나 폭우가 쏟아져도 산책을 거르지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여행을 포기한 적이 많아요. 여행을 못 갑니다. 혹은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갓난아기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도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운전도 되게 신경이 곤두서서 하게 되고, 먼 길을 간다고 하면 1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려서 애가 괜찮은지 바람도 좀 쐬어줘야 되고, 아무튼 일이 많아요. 근데 강아지가 또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마저도 잘 못하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은 애견 호텔에 맡기거나 돌봄 서비스가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곳을 좋아하는 개가 있는 반면에 보호자와 떨어져서 낯선 곳에 몇 날 며칠을 있어야 한다면 10중 8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훈련으로 적응시키면 되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못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여행을 자주 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루 맡겼다가 아주 개거품을 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덜덜 떨기만 했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가족에게 잠깐 맡기면 되죠.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애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와 보내는 처음 몇 주는 신생아가 경험하는 경이롭고 소란스러운 혼란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몇 주가 아니라 평생 그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잘 때 빼고는. 갓생을 살고 있는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안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개를 키운다는 건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4, 5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 교육 시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갓난아기를 키우려면 육아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하듯이 강아지도 똑같아요. 생애 주기별로 배워야 할 것도 다 다르고, 개도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또 입양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펫 로스 이후 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준비도 해야 해요. 모두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충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를 키우면서 이 교육 부분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개를 키우면서 알아갔지만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적극적인 보호자여야 해요. 예를 들어 개는 늑대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 복종, 명령,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회화와 교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히 늑대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면 실험을 할 때는 늑대를 포획을 해서 철창에 가둬 놓잖아요. 그 안에서 늑대들은 강한 순서대로 서열을 정했어요. 근데 자연 상태의 늑대는 우리의 전통 농촌의 모습처럼 서로 돕는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를 복종시키고 명령해서 말 잘 듣게 하고 나는 너보다 위라는 서열을 가르치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개는 인간이 재창조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깊은 교감을 하고 사회화가 잘 되도록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또 개도 정기적으로 다른 개를 만나 그들의 언어를 나눠야 하는데 1인 가구가 이런 시간을 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강아지 시절에는 집 근처 애견 놀이터가 있어서 다행히 어릴 적 사회화가 조금 남아있지만, 점점 저랑만 지내면서 분리불안이 생겼고 겁이 많아졌어요. 저는 충분한 산책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역시 시간을 많이 내야 해요. 또한 개에게는 짜증이나 화나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 불안, 외로움은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 언어부터 바디랭귀지까지 이해할 것이 정말 많아요. 강아지말 대사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사진과 그림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또 이 책을 쓴 저자 알렉산드라 호로비츠는 인지과학 박사이자 개행동 분석 전문가로 꽤 유명한데요. 책에서 개의 세상은
냄새로 기억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지만 개는 세상을 냄새로 봐요. 들숨은 물론 날숨으로도 냄새를 맡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쾌적한 상태를 줄 수도 있어요. 보호자가 우리 개는 냄새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매우 커요. 산책 중에 다른 개의 배설물이나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대면 목줄을 잡아당기는 보호자들을 많이 봤어요. 냄새 산책은 개에게 행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제각각 모두 다르듯이 사실 개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취향, 유전적 특성, 환경에 따른 변화 등 나의 개에 대해 관찰하고 살펴서 알아가야 해요. 무조건 유튜브에서 어떤 훈련사의 말만 믿고 개 훈련시킨다고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개들이 소심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들이 많아요. 또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은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료 회사에서 충분한 연구로 개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지만 먹는 즐거움이 인간에게도 크듯이 개도 그렇습니다. 사료와 간식을 적절히 건강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반려동물 영양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 강아지에게 뭐가 좋은지 알려면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영양학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또 각종 영양제도 너무 많고 최근 동물병원이 치과, 심장 전문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처럼 반려동물 영양에 대해서만 진료하거나 상담해 주는 곳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흐름은 가격도 비싸고 소비자들한테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희 개의 경우 식전 에피타이저로 삶은 브로콜리와 당근, 단호박, 파프리카 혹은 미니 양배추를 먹고 저지방식과 단백질 적정량 식사를 하는데요. 피 검사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해오는 케어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혈증과 지방종 관련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제품을 저는 모두 믿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어떤 성분인지 믿을 만한 기업인지 알아는 봐야 한다. 사람처럼 개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보호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매너,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 부지런함, 책임감과 배려 등입니다. 훈련은 혼내고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개의 목을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이 작은 생명에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셋째로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 데는 보호자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만큼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여러 펫 박람회나 전시회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마치 육아 시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호자들이 할인 행사를 하는 이런 전시회에서는 미친 듯이 제품을 쓸어 담는데 이분들에게 가격은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사실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생각해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지만 개를 키우는 일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동물병원비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정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개를 예를 들자면 2-3살 무렵에 슬개골 탈고 수술을 해야 해서 양쪽 다리 200만 원이 들었고요. 뭐라도 잘못 먹으면 40-50만 원은 그냥 깨졌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으면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에게는 지방종이 생기는 특이한 체질인데 매달 피검사와 한 달치 약을 타는 데만 2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지방종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려고 CT를 찍었는데 CT 비용만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원인은 알지 못했고 지방종이 생긴 위치만 선명하게 봤을 뿐이에요. 또 회사 근처에 치과 전문 병원이 생겨서 좀 잘하겠지 하고 스케일링을 하러 갔다가 280만 원을 낸 경험도 있어요. 엄청 아팠을 거라며 이를 뽑아야 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의심스러운
어려운 치과 생각을 하면 좀 화가 나요. 근데 결국은 내 탓이라고 좀 자책을 하는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갔어요. 병원비는 이렇게 끝이 아니고 계속 들죠. 광견병 접종 매년 해야 하고 심장사상충 약은 매달 사야 해요. 눈이 혼탁해 보여서 찍는 날 물어봤었어요. 안과 검진을 추가하니까 또 수십만 원. 핵경화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 백내장 전 단계래요. 지방종과 핵경화 모두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날 하루에만 200만 원 가까이를 썼어요. 걔도 사람과 같이 노화가 오니까 이렇게 케어를 해야 하는 강아지의 경우 식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달에 한 2, 3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유기농 채소를 좀 골라서 먹이는 편이고 간식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고 생선을 그대로 말린 것, 채소를 그대로 말린 것 같은 거를 좀 먹이는 편이에요. 이런 케어식 덕분에 고지혈증 관련 수치는 많이 좋아졌는데 입양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유전적 특징이나 체질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복불복이에요. 그 외에 간식비, 의류비, 하네스, 장난감 등은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비싼 것을 살 것이냐, 저렴한 걸 살 것이냐, 그리고 치약도 사야 되고 칫솔도 사야 돼요. 샴푸도 있어야 되죠. 또 미용비, 이건 개의 품종에 따라 미용을 해야 하는 견종과 안 해도 되는 견종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많이 키우는 견종인 포메라니안이나 푸들, 비숑, 저희 강아지처럼 스피치 같은 경우는 미용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해요. 또 개들은 발바닥과 항문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기본 케어라고 해서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미용을 안 하면 서로 불편해요. 보호자의 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중모를 갖고 있는 개는 조금만 털이 길어도 더워하니까요. 발바닥 사이사이 나는 털을 안 깎아주면 미끄러져서 관절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해에 유기견이 약 10만 마리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저는 동물 병원비를 비롯해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도 동물을 버리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호자의 책임감 없는 양심과 유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마리가 버려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 없으면 개도 못 키우는 세상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시간, 돈, 체력, 부지런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 산책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상호작용할 시간이 있는지,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지,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저도 건강해야 된다는 뜻인데 체력은 강한 편인지, 개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알아갈 자신이 있는지 이외에도 할 말이 많지만 혹시 외로워서 개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이게 조금 더